채권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확실하게 마지막에 원금을 돌려주는 데다가 이자를 매년 6% 5%씩 착착 주니까 금리 급등했을 때 또 사면 되지. 막 안달복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채권의 좋은 점입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는 상품이라 금리가 높으면 더 매력 있지 않냐? 만약에 한 상품만 타깃으로 해서 계속 산다라고 하면 누적해서 사고 싶다. 네, 한 개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채권. 맞아요, 채권. 이제 시장 투자의 대안으로 주식보다 채권이라고 막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진입장벽이 좀 있죠, 채권 투자가. 예. 일단 뭐 하나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소액 채권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요? 이게 일단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안 하실 네. 거예요. 그때 동양증권 사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예, 기업에 발행했던 어음, CP 혹은 회사채를 많이 팔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연쇄적인 기업들의 도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고요. 또 한진해운, 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동부제철 등등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주력 산업의 거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또는 정부에게 인수돼서 지금 현재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기업들이 발생하는 순간 회사채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준다라는 매력을 느끼셔서 회사채 투자하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나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그런 소액 채권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그 인기를 좋게 보질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채권 시장에서의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어떤 연기금, 보험사, 은행 쪽인데 이쪽이 열심히 사줬으면 그 채권이 개인 소비자 시장까지 나왔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제가 추천하는 그런 상품들에 비해서 수수료도 또 좀 있는 편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네.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상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채권을 직접 내가 그걸 사겠다. 네. 옛날에는 몇억 단위로만 팔던 걸 이제 몇십만 원 단위까지 팔아주니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라리 미국의 회사채 펀드들이 투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떠냐. 거기는 금리도 엄청나게 높고요. 장기 성과도 되게 높고 네. 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저는 중위험 중수익이에요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추천할 만한 상품들도 꽤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의 채권, 그중에서도 회사채를 분할해서 소액 채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너무 보수 성향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향인 줄 알고 제 채널 구독하시죠?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이제 요거부터 갔어야 되는데, 기본기부터. 채권이란 돈 무엇인가? 빌려준 증서죠.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요새는 거의 이체하면 네. 그 돈에 대한 이력이 다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차용 증서를 해주는데, 나라가 발행한 차용 증서는 국채. 기업이 발행한 차용증서는 회사채, 네. 은행이 발행한 차용증서는 은행채, 금융채, 또는 한국전력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공기업들이 발행한 건 특수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존재하고요. 네. 저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국채 투자하시라. 편하게. 네. 유통 물량도 많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또 변동성도 되게 커요. 그래서 짭짤하니까. 우리나라 국채요? 예, 우리나라 국채도 상당히 매매하기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그리고 글로벌로 생각을 한다면 미국 국채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네. 그리고 미국의 정크본드 회사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이힐드 하이힐드 펀드, 그래서 고수익 채권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게 무슨 고수익이야, 그냥 부실 채권이지. 그런데 부실 등급 채권이라서 수익이 좋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데 미국의 부실 채권 등급이면요, 네. 한국에 오면 A나 AA 등급이에요. 정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부실이 등급이 몇이죠? 그냥 정크본드. 예, 정크본드라는 게 더블 B부터 정크본드인데, 예. 그래서 트리플 A 뭐부터 시작해서 더블 A, 싱글 A, 그리고 트리플 B까지가 투자 적격. 투자 적격 밑에 더블 B부터는 투기 등급인데 심지어 포드나 테슬라도 투기 등급이거든요. 와.
예, 그래서 미국의 투기 등급들은 사실 투기 등급이 아니고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만약 상장돼 있다면 싱글 A 정도는 받는 또는 더블 A도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우량 기업. 예,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런던에서 이렇게 회사채 발행을 가끔씩 하거든요. 네. 리버금리 플러스 몇 프로 이렇게. 리버금리가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일종의 그 기준금리가 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사실상 많이 연동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보다 얼마를 더 주느냐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스프레드 보면 우리가 사실 정크본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국의 트리플 A 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 국채 플러스 스프레드를 받는데 뭐 200 몇 bp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2% 더 받는 거죠. 그럼 거의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예, 2% 정도가 거의 비슷. 1%대도 간혹 있는데 네. 평균 한 2% 정도가 정크본드의 스프레드거든요. 국채 대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더블 A, 싱글 A는 안전하다 이렇게 저는 잘 사실 미국의 정크본드랑 비슷한 거죠. 그만큼 달러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되게 크지만 엄격한 등급 관리가 있는 시장이고 반대로 한국의 신용 등급은 좀 약간 후한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예.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죠? 예,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참고로 대우조선해양 때 제가 국민연금 있었잖아요. 그때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고 이제 산업은행에 관리로 들어갈 때 더블 A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때 대우조선 회사채 가지고 있어서 손실을 크게 봤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등급은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예. 등급이 후한 경향이 있고 하니 미국 정크본드 그러면서 떨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A 등급인데 이러면서 너무 믿어도 안 되고 약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 기준점이 다르네요. 예.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국가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채권을 높으니까 하자. 꽤 높거든요. 뭐 3% 10년물 3%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 꽤 높은 편이고 또 패닉도 잘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하루에 막 급등해버리는 시장이 되게 작고 협소한 시장이라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핵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리가 갑자기 그날 막 0.2% 3%씩 오른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협소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투자 기회가 많은 시장이죠. 그런 날 사면 되죠. 잘하면 이제 재미를 금방 볼 수 있는. 그러셔도 되고 또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장기채 안 사도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또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채권은 사실 3년물 국채라서 만기 3년짜리 국채는 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거든요. 위아래 해봐야 3년 지나면 만기인데 뭐 네. 가격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방 만기가 오니까 네. 이런 상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국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기물, 단기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앞서서 이제 돈 빌려주고 장부대주는 거. 이게 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차용증서. 빌려드리면, 예. 제가 빌려드리면 저한테 그렇죠. 채권을, 이자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서 예, 원금도 드리고 만기에 다시 가지고 가면 네, 다시 그렇죠. 돈을 다 내주고. 주고. 네. 그러면 그 만기가 단기하고 장기하고 어떤 차이가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 단기는 안전하죠. 보통 단기를 2, 3년 정도까지를 단기라고 보는데 네. 2, 3년 정도 만기 안에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금리가 좀 급등하더라도 뭐 그냥 만기까지 참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는 대체로 좀 낮아요. 안전하니까. 네. 반대로 10년 뒤에 돌려받는다. 10년 안에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생길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년이나 2년짜리 채권보다는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나는 높은 금리가 좋아요? 그럼 10년물. 네. 저는 마음 편한 게 좋아요. 조금 낮아도 좋아요. 그러면 3년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세 임대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그렇죠. 받아서 여기 채권에 2년 딱 해서 만기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요새는 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까지 해서 4년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 약간 단기성의 자금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단기 파워 국공채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단기 파워 국공채요? 예, 이거는 저는 MMF 투자보다 이게 홀라한 것 같아요. 은행 예금을 왜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굉장히 이자도 괜찮으면서 거래도 잘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단기? 이 상품은 언제 어느 때나 인출을 해도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니까 예금에 비해서 예금은 아시는 것처럼
만기 전에 제가 예금을 찾으면 이자 거의 못 받는 거 아시죠? 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단기 파워 국공채 또는 단기 국공채, 제가 예. 파워라고 한 건 이미 상품명이 들어가서 아무튼 단기 국공채 상품을 사면 요거는 만기 1년 미만의 상품들도 투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단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니 1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요. 방금대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년짜리 국고 선물, 네. 10년짜리 국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딱 만기가 정해져 있죠. 10년, 3년.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뭐든 이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채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또 ETF가 있더라고요. 두 개의 장단점이 뭔가요? ETF가 낫습니다. 왜요? 네, 일단 채권을 살려면 네. 목돈이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시장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발행될 때만 거래가 잘 돼요. 처음에. 예, 처음 발행된 날부터 한 다음 발행 채권 전까지만 거래가 잘 돼요. 네. 이걸 저희들은 이제 지표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물의 수명이 짧아요. 뭐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새로운 지표가 딱 나오잖아요. 새로운 네. 따끈따끈한 채권이 나오면 이 채권을 이제 경과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선한 비용이 쪽으로 쫙또 예, 그렇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들어가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주인이라 잠겨요. 잘 거래 안 하시니까 가격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발행된 채권은 거래가 열심히 잘 되는데 그날 왜냐하면 이렇게 딱 시장에 나올 때 그때 못 산 사람들이 그 뒤에도 살 수 있으니까 네. 또 산 사람 입장에서 수익 났네 팔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되게 잘 되는데 한두 달 지나기 시작하면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경과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금리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죠. 혹시 세금이나 뭐 수수료가 예, 다른 수수료도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당연히 수수료도 붙죠. ETF가 그래서 ETF가 더 낫다라는 거죠. ETF 같은 경우는 요새 그 펀드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최저 수수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0.06%도 온 것 같습니다. 1년에. 1년 수수료. 예, 그러니 뭐 0.1%가 안 되네요. 예, 그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수료가 붙으면서 시장에서도 거래도 잘 돼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뭐 그냥 사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기념으로 사겠다는 분들은 안 말리는데 네. 뭐 주화 사듯 사는 거는 저는 안 말리고요. 예. 근데 그냥 채권을 사겠다면 ETF가 최고입니다. ETF, 뭐 시세 차익 이런 세금 있죠. 소득세. 그건 당연히 있죠. 예. 채권 상품은 뭐든 다 예. 이자 소득세가 붙어요. 예, 16.5%인가요? 예, 그거 붙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은행 이자도 붙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해도 똑같이 그렇죠, 붙나요? 붙죠. 쿠폰 이자에 붙죠. 이자에.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면 이자는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 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그 이자 소득세 면세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디 예금 없는 분들이. 그래서 이자 소득세 면세되는 상품부터 먼저 가입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가입하고 있을 테니까 월급 통장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목돈을 운용하거나 조금 모인 돈을 채권 투자하려는 거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세금을 내고 이득을 취하자. 예, 아니 수익을 낸 거에 세금 내는 거는 좀 덜 기분 고통스럽잖아요. 좋게.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내 채권보다는 해외 채권이 필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종합과세라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 수수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수익증권이나 ETF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자에 대해서 붙는 세금들이겠죠. 네. 이게 2천만 원이 넘었다 부자죠. 대충 제 기준으로 해보니까 금융자산 4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제 금융종합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리고 금융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벌었던 근로소득의 세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투자해서 번 돈 세금으로 다 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저 금융종합과세 리스크에 한번 노출되고 싶네요. 네, 우리의 모두의 꿈이죠. 근데 요것을 과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가 낫다. 예, 해외 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누진 과세잖아요. 네. 지금 당신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금융소득도 1억이야.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세율이 되게 높죠. 거의 한 50% 가까운 세율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해외 투자, 해외 분산 투자는 핵심이고 해외 분산 투자의 핵심은 또 뭐다? 예, 미국 국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국채. 우리나라는 국채도 괜찮고 미국은 국채도 좋지만 그 아까 정크 펀드 많이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HYG라는 ETF가 있습니다. HYG. 오? 예, 하이힐드 펀드라는 뜻입니다. 아. 예, HY가 벌써 하이힐드. 하이힐드 약자죠. 예, 예. 엄청나게 큰 펀드고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부터인가 아마 트랙 레코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한 우리 원화로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7% 이상 성과가 났던 걸로 기억하고요.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만 위험하죠. 변동성이 채권치고는 엄청나게 위아래로 등록이 심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박살났습니다. 이제 또 투자해볼 만하겠죠. 이런 상품. 그러면 이제 때가 네, 왔군요. 물론 이제 환율을 모르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환차의 손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건 각오하시고 그럼 환율을 모르는 거니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환율을 예측해서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산에 원화 자산이 있으면 달러를 일정 배우 산다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시면 자꾸 고점 잡으려는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충동에서 벗어나면 투자가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일단 HYG라는 상품은 우리나라 국내 회사채 투자하는 것보다 솔직히 마음도 편하고 잘 분산돼 있고 수익률도 장기 수익률도 되게 좋은 상품이니까 한번 투자를 권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네. 저는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권하는 편인데 가장 일반적인 상품은 IEF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IEF는 만기가 5년에서 7년. 한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3년 국고 선물이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년이면 약간 긴 듯 만 듯한데 미국은 5년에서 7년 돼야 중기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 달러 자산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 IEF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EF는 5년에서 7년 정도니까 이제 그냥 뭐 시장이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수익이 꽤 나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이 조금 덜 나는, 손실이 나는 이런 상품이고, 저는 화끈한 투자자. 좀 손실이 어느 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누리고 싶어요라는 분들은 TLT라는 펀드를 추천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 20년에서 30년짜리 채권. 그러니까 엄청 장기채. 예, 금리가 높겠죠. 그렇지만 이 채권 30년 사이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30년이면 제가 나이가 그때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복받은 인생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단기 국공채, 파워 단기 국공채라는 네네. 브랜드 명까지 제가 노출했던 그런 상품은 미국에서 SHY, SHY 이름도 외우고 싶습니다. 샤이. 예, 짧다 이거죠. 숏텀. 예. 예. 그래서 이 상품을 사시면 만기가 되게 짧은. 그래서 일종의 달러 MMF처럼 마치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자도 짭짤하게 주면서 네. 달러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회사채 HYG도 좋은데 그건 너무 무섭고요. 네. 또 TLT보다는 금리 좀 더 받았어야 하는 분들은 MB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MBB 중간 정도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건가요?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네. 미국 모기지 채권이 지금 금리가 쿠폰 금리가 5%가 넘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5% 이자를 달러로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에 얘도 주택 경기가 부동산. 망가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네. 2008년에는 상당히 손실을 봤던 상품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그런 붕괴만 취하지 않는다면 예.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서 돈 빌려줘서 그게 손실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은행들은 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08년 같은 그런 규제 완화 속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 분들은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이 상품 대부분은 프라임 모기지들이니까 요새는 거의 서브프라임 없습니다. 우량 쪽이고. 예, 우량 쪽 채권들이니까 이것도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의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것도 매도는 어느 기점으로 좀 가늠해 보면 좋을까요? 저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채권 시장에서 성과가 꽤 짭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내리면 좋죠.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네. 제가 이제 MBB 투자를 했는데 네. 올해 사면 5% 이자를 줘요. 너무 좋죠. 얼마 전에 6%까지 갔어요. 사실은. 이것도 벌써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근데 내년에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인상 안 한대. 4% 이자로 충분해. 뭐 3%로 충분해.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 새로 발행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가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렇죠. 한 3%가 됐다. 이건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 이건 이렇게까지 안 떨어져요. 개인주기 다 끝나는 순간. 예, 그런데 아무튼 작년에 나온 건 5%인데 이번에 나온 건 3%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A 채권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년께 5%를 주잖아요. 네. 똑같은 채권인데
작년은 5%, 지금 3%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작년 채권 구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겠죠. 네. 웃돈을 더 줘야 살 수 있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채권 가격이요.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겠죠.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주는 이자는 100원에 5원 그대로인데 네. 채권 가격이 한 130원 됐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4%로 떨어지는 거고 거의. 네. 또 150원 됐다 그러면 3%대로 떨어지겠죠.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런 만기가 긴 상품들은 채권 금리 떨어지면 가격이 50%씩 오르고 그래요. 물론 이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금리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 연준이 금리 팍팍 내려주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다 정도. 아직은 모르니까 꿈이죠. 저는 많이 들고 있어요. 저한테 균형적인 감각을 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금리가 충분히 떨어져서 차익이 많이 나면 좀 파는 거죠. 예. 아니면 갖고 있고 또 물 타도 되죠. 금리 더 오르면 6% 그러면 더 사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채권 투자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나 5% 채권 준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렸어. 그래서 6%가 됐다? 그러면 내가 산 채권은 떨어졌겠죠. 근데 네. 채권사에서 물 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권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확실하게 마지막에 원금을 돌려주는 데다가 이자를 매년 6%, 5%씩 착착 주니까 금리 급등했을 때 또 사면 되지 뭘 너무 그렇게 좌고우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달복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채권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쿠폰을 탁탁 주니까 이자를 딱딱 잘라주니까 그걸 믿고 투자하는 상품이라 금리가 높으면 더 매력 있지 않냐. 반대로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식. 금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주식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채권 투자하실 때 딱 만기까지 끌고 가서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중간에? 없죠. 왜 그러냐면 ETF 사니까. ETF에 계속 새로운 채권을 편입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샀던 가격이 상승하는 혜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 떨어진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렇게 만기까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기가 긴 상품은 금리를 더 주는 대신 왔다 갔다 한다. 금리가 낮은 상품, 단기 상품들은 금리는 장기 상품보다 좀 적게 주지만 채권 투자했는데 손실 본 거는 없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금리를 기준으로 사고 팔면 되겠네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은 채권 계속 좀 사서. 밑에 하라. 네, 왜 채권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가격이. 좋네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사야죠.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미래에 나한테 주는 현금 흐름이 나한테 주는 이자와 원금이 고정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주식이랑 좀 다르죠. 주식은 이 회사가 나중에 부도나면 이 회사가 나중에 이익을 못 내가지고 배당을 깎으면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한다면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는 지금 국채라든가 네. 모기지라든가 그리고 리스크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뒤로 가면 리스크가 있지만 그렇다고 다 부도나진 않잖아요. 그걸 감안한 금리들이니까 네. 물타기가 좋죠. 그래서 주식에 비해서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덜한 이유가 이거예요. 주식은 한번 주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손절이 나오고 뭐 난리가 나면서 저점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비해서 채권은 가격이 폭락하면 저가에 쓰고 잘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사실 위로는 수익이 주식만은 못한데 깨먹더라도 연 10%면 그건 정말 역대급 손실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오늘 정말 꿀 같은 팁이 대방출됐습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갈아타는 시점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금리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내릴 거야, 긴축할 거야 라는 걸 긴축을 보면 덜 할 거야. 긴축 양적 완화로 한 거나 양적 완화까지 하면 긴축 이제 그것까지 넘어갔나요? 네. 긴축 이제 우리는 끝내고 금리를 중립이야 이제 이제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 풀면 나오면 이미 그때 채권 가격은 엄청 올라 있겠죠. 금리가 그래서 그때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 주식으로 갈아타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올해 내년까지 딱 중심 잡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다 알려주셨네요. 지금 채권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서 행복하게 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거 정말 많은 자산, 상품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국채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 하이힐드 채권도 있고, 많은데, 제 자산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딱 한 것만 한 상품만 타깃으로 해서 계속 산다라고 하면 어떤 누적해서 게? 사고 싶다. 네, 한 개만. 한 개만 사고 싶다. 하면 그리고 어떤 투자의 게 기간은 좋을까요?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년, 2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네요. 생각하시면 저는 현재로서는 한국 국채 10년 선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요. 왜냐하면 환율에 또 약간 리스크가 너무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올라갔죠. 예, 1,300원대에서 계속 올라갔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펠로시 올 때 또 환율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뭐 채권 투자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걸 보면 좀 변화나 급락을 싫어하시는 이제 스타일이시니까 분산 투자. 예, 그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네. 10년 국채 선물 ETF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0년 국채 선물 ETF 예. 우리나라 걸로. 예, 한국. 네. 아, 좋습니다. 저한테 좀 맞춤 투자 설계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걸 사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은 팁이네요. 예, 오늘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익 난 거,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